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모두 합쳐도 달성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단일 병원에서 해냈다고. 혹시 조작 아니야? 더 놀라운 건 17개 진료과에서 동시에 로봇 수술을 진행한다는 거야. 게다가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환자의 수술까지 성공했다던데 한국의 의사들은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2023년 12월 세계 의료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병원이 단일 병원으로는 세계 최초로 로봇 수술 4만 건을 달성했다는 발표였죠. 2005년 로봇 수술을 도입한 이후 18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특히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미국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다빈치 로봇을 개발한 미국에서도 단일 병원이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기 때문이죠. 미국 최고의 로봇 수술 권위자로 알려진 메디컬 센터의 한 교수가 한국 의료계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메디컬 센터에서 30년간 로봇 수술을 연구해온 로버트 윌슨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세계 최고의 로봇 수술 전문가라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술실에서 레지던트들과 수술 케이스 리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태블릿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죠. 우리 병원도 2만 건을 겨우 넘겼는데 아시아의 한 병원이 4만 건이라니요. 하지만 첨부된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 18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더군요. 더구나 그들은 비뇨기과부터 갑상선, 소화기외과까지 17개 진료과에서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의료진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집도한 수술에서 실패를 겪었을 때였어요. 폐암사기에 뇌전이가 동반된 58세 남성 환자였는데 종양이 주요혈관을 감싸고 있어 수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을 포함해 미국의 5개 대형 병원이 모두 수술을 거절했죠. 그런데 6개월 후 그 환자의 아들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고 완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수술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본 자료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한국의 의료진들은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더군요. 로봇팔을 이용해 혈관을 하나하나 분리하면서 종양을 제거하는 새로운 술기였습니다. 수술 시간은 놀랍게도 4시간, 출혈량은 100mm 미만이었죠. 당시 저는 그저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받은 4만 건이라는 숫자를 보니 그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들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의사가 배우러 간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의료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환자의 수술 기록을 본 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자부심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답니다. 우선 우리 병원의 모든 로봇 수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지난 10년간의 실패 사례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수술 방식과 비교했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다빈치 로봇을 사용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이제 그만 집착하시죠. 우리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매주 새벽까지 수술 영상을 분석했고 로봇 팔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3D 프린터로 환자의 장기 모형을 만들어 수술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씩 반복하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팀의 수술 성공률은 조금씩 올라갔어요. 92%에서 93%, 그리고 93.5%까지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의료진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포기한 환자들 중 몇 명이 또다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히 2022년의 한 케이스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어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환자의 로봇 수술이었죠. 저희는 당연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환자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감정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2023년 초, 저는 드디어 한국의 의료 논문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봇을 잘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수술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대학병원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병원의 노하우를 절대 공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그 충격적인 사망권 달성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였으니까요.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의술을 배우는 게 진정한 의사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내에 있는 의료상담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각 병원들과 화상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공항 맞나요? 첫 방문지였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제가 알던 병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술동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 수술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로봇 수술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수술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3D 카메라 시스템으로 수술 부위를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중요 혈관과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최신 장비들이 여기서는 구식처럼 느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평균 4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그들은 1시간 30분 만에 끝내더군요. 처음에는 혹시 무리하게 서두르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완벽했어요. 놀라셨죠? 수술을 마친 집도이가 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결코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로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동반자죠. 첨단 장비는 우리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글로벌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잡한 수술의 경우 미국, 유럽, 호주의 의료진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고집해왔던 개인의 탁월함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제가 알던 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의 힘,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놀라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일주일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목격했습니다. 세 개의 수술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수술이었어요.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암 수술을, 산부인과에서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일반 외과에서는 위암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런 건 처음 보시죠? 한국의 한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진료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하는 다중 로봇 수술은 처음이었어요. 각 수술실의 의료진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더군요. 과거 유사 케이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시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새벽 5시에 모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말했어요. 모든 수술 케이스를 리뷰하고 새로운 수술 기법을 연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토론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열정이 바로 한국 의료의 발전 원동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와 병동을 둘러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환자들은 수술 후 23일이면 보행이 가능했고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었죠. 우리 병원의 경우 비슷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이 2주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장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술 건수나 성공률만을 높이는 게 아니었어요. 최첨단 의료기술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표였던 거죠.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검토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봇 수술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니 입원 비용도 줄고 이는 다시 로봇 수술의 대중화로 이어졌더군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기술이 아닌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환자 중심의 사고방식,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의료 기술의 대중화를 향한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주,
저는 대전의 한 병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7년에 이미 로봇 V노츠 수술이라는 혁신적인 무흉터 수술을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흉터가 전혀 없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로봇 수술을 30년 가까이 해온 제가 보기에도 완전한 무흉터 수술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기존 로봇 수술에서는 최소 34개의 작은 흉터가 불가피했는데 V노츠 수술은 입안 점막을 통해 수술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 수술법은 갑상선암, 직장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폐구역 절제술까지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기존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회복 환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 V노츠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였는데 외부에는 수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흉터가 하나도 없다니. 환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믿기 힘든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수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이런 혁신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발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국의 동료들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V노츠 수술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방식만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을 보기 위해 S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료 혁신은 이제 더 이상 특정 국가나 병원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누구든 환자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겠구나. S병원 방문 첫날, 저는 한국 로봇 수술의 실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초까지 2만 건이 넘는 로봇 수술을 진행했고,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3,400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165대의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한 교수님의 설명이었어요. 상급종합병원의 보급률이 98%에 달하고 병원당 평균 2.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유수 병원들도 아직 이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로봇 수술은 이제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뇨기과 분야에서는 이미 표준 치료법이 되었고 갑상선암 수술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로봇 수술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었는지 아세요? 교수님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의 경우 머리카락처럼 가는 부갑상선 혈관을 보존해야 목소리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전립선암은 발기부전을 줄이기 위해 신경혈관 다발을 보존해야 하고요. 이런 정밀한 작업에서 로봇 수술이 탁월한 강점을 보인다는 거였죠.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해하게 됐습니다.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 팔의 정교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를 다루는 의료진의 숙련도였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참관하면서 특히 놀라웠습니다. 좁은 골반 내에서 수술해야 하는 직장암의 경우 로봇 수술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여 항문의 배변 기능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은 매년 21%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18년 14억 6,300만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68억 7,5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조 4,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장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빠른 회복과 최소 흉터, 정밀한 수술이라는 장점으로 이미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본 통계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들의 신뢰가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2021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로봇 기술 첨단 기술군 최초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이 로봇은 다빈치를 개발한 미국 의사인 제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체 수술 로봇을 개발했다고요? 글로벌 로봇 수술 시장은 제가 속한 미국 인투이티브사가 독점해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실패했죠. 그런데 한국의 도전은 달랐습니다. 레보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성이었어요. 다빈치가 25억에서 30억 원 정도인데 반해 레보아이는 그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2억 원 정도 드는 유지관리비와 고가의 소모품 비용 부담도 훨씬 적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근 개발된 레보소닉이었습니다. 절개와 동시에 지혈이 가능한 초음파 절삭기로 기술적으로 큰 진전을 이뤄낸 것이었죠. 4년 전 첫 선을 보였을 때와 비교하면
손동작의 불편함이나 해상도 등 여러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해요. 서울 S병원에서 열린 워크숍 현장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장관외과, 대장학문과, 비뇨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레보아이로 수술 실습을 하고 있었죠. 놀라웠던 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의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빈치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 중동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레보아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술적 접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현지 의료진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만의 특화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한 교수님의 이 말씀이 레보아이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해외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남미, 러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려는 진정성 있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귀국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외과로봇 수술학회의 한 교수님과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로봇 수술의 놀라운 성장사였어요. 2005년 고작 17건이었던 로봇 수술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수천 건 정도라고 답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주요 병원들의 성과를 보세요. S병원은 1만 건을 달성했고 E병원과 I병원도 각각 5천 건,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로봇 수술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거의 모든 암 수술에 활용되고 있었어요. 비뇨기과 분야에서는 이미 표준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왜 로봇 수술이 한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었을까요? 교수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 매우 정교한 수술이 필요한데 로봇 수술이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장점을 보인다는 거였죠. 실제로 수술 후 합병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수술 후 환자의 삶까지 고려하는 접근 방식, 그것이 바로 한국 의료의 특별한 점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이 매년 21%씩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018년 14억 6,300만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68억 7,510만 달러, 약 9조 4,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증강현실이나 촉감 기술까지 더해질 겁니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지겠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로봇 수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과 최소 흉터, 정밀한 수술이라는 장점으로 이미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의료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마지막 기록을 남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뤄낸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의료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2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17건에 불과했던 로봇 수술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졌던 의구심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결국 중요한 건 환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만난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로봇 수술은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의 발기 능력을 보존하고 갑상선 암 환자의 목소리를 지키고 직장암 환자의 배변 기능을 보호하는 등 환자의 수술 후 삶까지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이제 어떤 계획이세요? 저를 배웅하러 나온 젊은 의사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가 시작할 일들로 가득했거든요. 우리 병원의 로봇 수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의료진 교육 방식도 바꾸고 환자 중심의 새로운 프로토콜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서 위기감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젊은 의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발전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한국이 이뤄낸 성과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더 많은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려는 진정성 있는 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미 중앙아시아, 남미, 러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의료혁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구나. 한국의 의료진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그들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병원 동료들 앞에서 한국 방문 결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가득 찼어요. 모두들 한국의 의료혁신에 대해 궁금해했기 때문이죠. 로봇 수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 첫마디의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의 의사가 아시아의 의료 기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2005년 고작 17권으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2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아십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이었어요. 한 병원의 로봇 수술 4만 건 달성, 연간 21%씩 성장하는 시장 규모, 세계 최초의 무흉터 수술, 자체 개발한 수술 로봇까지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병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과 의료진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실제로 제가 돌아온 후 우리 병원에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전후 환자 케어 시스템을 개선했고 의료진 간의 정보 공유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무엇보다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수술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지난주에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첫 온라인 컨퍼런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더 정교한 수술 기법, 더 안전한 시술 방법, 더 나은 환자 케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죠. 의료혁신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님이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의료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국경을 넘어선 협력의 노력인 거죠.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한국 방문 때 받은 명함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의료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국의 의료진들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겠죠.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을 이뤄낼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날까지 저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수술 전문의가 전해온 한국 의료 기술의 혁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수술 건수의 기록이 아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 의료진들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2005년 고작 17권으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 수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 의료진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자체 개발한 레보아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의료 기술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